네, 안녕하세요. 저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과목 가치평가론, 여기를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본서 준비되셨죠, 여러분? 올해 새 교재가 나왔는데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뒤에 채권 파트라든지 그다음 파생결합증권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과목 2과목이 이제 가치평가론인데 그 중에서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네,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주식 평가 분석 맨 앞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10문제 출제되는데 이제 과목의 특징 보면 이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융투자 분석사 애널리스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반 이상이 이제 다 계산 문제가 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다행은 이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갖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잘 나오는 것들 이제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어요. 계산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요. 네, 주식 파트부터 교재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크게 이제 3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주식과 주식시장. 쉬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섹션 1, 그러니까 이제 1절이라는 뜻이죠. 이제 주식부터 나오는데, 주식 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주식도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특징 다루는 겁니다. 자, 주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보통주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즉, 주주가 되면, 주주는 이제, 어떤 권리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셋째 줄에 보시면, 제목 밑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주식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익. 또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총회 갈 수 있는 경영 참여 권리.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있죠. 전자.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결권이죠, 여러분. 의결권. 그밖에 선임, 해임 청구권 등등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의결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자, 우측 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후자의 권리,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대표적인 게 주식 배당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 청구권이 있고 또 회사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 자녀 재산, 이제 분배 청구권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이런 권리가 보통주, 우선주가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달락으로 갑니다. 지금 체크한 거 밑에 한 7, 8줄 내려가면 보통주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그 얘기예요. 보통주는 이익 배당 청구나 재산권 행사가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우선주에 밀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사된다는 점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미래 이익에 대한 무제한적 참여가 가능해서 여러분 회사 실적이 증가하면 보통주 배당할 때 한계가 없다는 거죠. 참여가 가능해서 상당한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여러분 삼성전자도 보통주,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우선주 가격보다. 우선주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보통주가 비싼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특징 보면 되고, 그다음 이제 보통주를 발행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는데 액면이 있냐 없냐, 액면주, 무액면주 이 개념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셋째 줄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액면을 정해서 발행할 때는요,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 되죠.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5000원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액분에서 500원짜리도 있고, 기본이 100원 이상으로 이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액면 주식 발행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만자를 붙였는데, 사실은 여러분, 액면주, 무액면주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를 동시에 발행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액면주를 발행할지 무액면주를 발행할지 결정을 하고요. 근데 통상은 다 액면이 있죠. 근데 무액면주도 허용은 합니다. 여러분 이게 펀드 같은 경우도 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투자회사라는 펀드는 주식을, 지분을 발행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무액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행만을 허용한다. 액면주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험에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기명주, 무기명주. 그러면 이제 기명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 둘째 줄을 봅니다. 기명주는 회사가 현재 주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게 누구 건지 이름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거래할 때마다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 실물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디서 보관해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죠. 그럼 거기 전산상으로만 이제 이름이 명의개설화 그러죠. 이름이 바뀌는 거다. 그런 불편함은 있다. 지금은 여러분 전자주식으로 또 발행하지 않습니까? 실물 없이. 어찌됐든 김영주, 무김영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결권이 있냐 없냐. 통상 보통주는 의결권을 줍니다. 의결권, 무의결권. 첫째 줄에 의결권이 부여된 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거기 세 줄 밑에 두 줄 밑인가요? 끝부분에 보면 상장법인, 상장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무의결권주 주식 총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반. 그러니까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일단은 발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자금을 조달하려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다 그러면 저 같으면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겠어요. 그럼 자금 조달되면서 경영간섭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를 많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상한선이 50%가 되겠어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장법인에 한해서. 비상장법인은 더 작아요. 4분의 1 이상 발행 못하죠. 의결권이 없는 것을. 네, 이제 상장하면은 이제 절반까지 발행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신주다, 구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첫째 줄에 회사가 주식을 한 번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증자 같은 거 할 때 계속 발행하잖아요. 첫째 줄에 그간에 발행된 주식이 지나갔다, 옛날 거다 그래서 구주. 새롭게 증자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 아무 말도 아니고요. 그 밑에 딸락 가볼게요, 여러분. 7, 8줄 밑에. 신주 발행은 그러면 신주 발행은 증자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유상증, 무상증.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건 이제 뒤에서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주를 보겠습니다. 우선주는 뭐냐? 보통주보다 우선한다 이거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첫째 줄에 배당 또는 자녀재산 분배 이런 권리가 그 밑에 사채 소유자. 그럼 채권자죠. 채권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죠. 채권자가 가장 선순위 아닙니까? 자녀재산 가져갈 때. 그거보다 낮지만 보통주보다는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 그러니까 중간 정도 성격을 갖는 거죠. 사채와 보통주. 중간 정도 성격.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배당률을 정해놓지만 그러니까 의결권을 통상 안 주는 대신 배당을 의무적으로 줘요. 채권 이자 주듯이. 근데 그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고정적인 배당률을 정해놓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다. 실적이 없을 때는 안 줄 수도 있다. 죄송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주는 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물론 좋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제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죠. 채권처럼 의결권이 없고 그리고 보통주처럼 이익을 많이 이제 배당받을 수도 없고 우선적으로 배당을 이제 고정 배당을 주지만 그게 작다. 추가적인 이익 참여가 이제 통상 안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우선주를 발행할 때 이제 종류가 누적적, 비누적적. 이건 이제 뭐냐면 둘째 줄 중간에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말 있죠. 그 단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을 차기에 누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누적적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을 못 줬으면 다음 연도에 누적적으로 주겠다, 더 주겠다, 추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급하지 못한 배당은 해당 이제 기간으로서 완료되고 해당 기로서 다음 기회에 누적되지 않는 우선주를 갖다가 비누적적,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적적 우선주가 좋겠죠. 그래서 누적적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다? 그러면 수익률도 낮은 거죠, 여러분. 위험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익률도 이제 낮은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이건 이제 뭐냐면 일단 우선주 배당을 하고도 이익이 남으면 보통주 배당할 때 또 참여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째 줄에 자, 일정 예당 배당액만 지급하고 그 이외에 보통주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게 비참가적.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 중간에 초과 배당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주가 참가적 우선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붙이냐, 안 붙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주도 이제 구분이 되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선주의 대부분이 참가적, 누적적 구조였고,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을 했다. 의결권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는 우선주도 의결권을 붙이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로 발행을 했다. 죄송합니다. 그간의 대부분은 참가적, 누적적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너무너무 좋게 발행했다 이런 뜻이죠. 왜냐면 안 팔리니까 처음에 이제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무의결권주로 돌아섰다. 제가 조금 반대로 얘기했죠. 무의결권주가 이제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우선주가 또 전환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환 우선주 그럼 뭐냐면 첫째 줄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겠다. 즉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의결권이 이제 생기는 보통주로 이제 바꿔주겠다. 그걸 이제 전환주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부여되어 있는 게 전환 우선주. 없으면은 비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제목하고 상관없이 그 옆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 밖에도 미리 정한 상환일에 일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된 이제 우선주를 갖다가 상환 우선주.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은 액면이 있지만 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채권처럼 일정 시점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게 이제 상환 우선주라는 거예요. 상환 우선주. 네, 가볍게 넘어가고요.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증권시장의 기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복습할 때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게 다 증권 아닙니까? 그럼 증권시장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 소제목에 보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기능, 이제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금융시장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요. 금융시장 안에 증권시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한번 보죠. 첫째 줄에 금융시장이란 금융거래하는 시장이죠.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시장이니까. 한국거래소와 같은 이제 구체적인 형태, 이게 장내시장 아니겠어요? 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외시장까지 포함한 추상적 의미의 시장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소가 장내, 장외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그러면 금융시장이 하는 중요 기능은 뭐냐? 주요 기능은 그 줄 끝에 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사이에 자금의 매매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적으로도 돈을 빌리고 옆집에서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적으로. 근데 시장 안에서 하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을 통해서 이제 매매 기능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우측에 가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중간 부분.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 시장 안에서 금융기관은 중개 기능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금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기능은 거래 비용 절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차입 대출 관련된 정보의 생산, 또 만기, 금액 변환,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이제 만기를 바꿔서 다양한 위험 감소, 소규모 금융 등의 분할, 다양한 상품 개발.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이런 이제 유연성 제공, 지급 결제 수단 제공,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 이제 하는 거다. 근데 금융기관이 하는 핵심 역할은 뭐예요? 중개 기능이죠, 여러분. 중개 기능.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소제목 2번 금융시장의 종류. 그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시장은 거래 상품 성격에 따라서 자본시장, 단기금융시장 이렇게 많이 나누죠, 여러분. 그 상품 만기가 1년 이내면 머니마켓이라 그래서 단기금융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짜리면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이 되겠죠. 그 외에도 예금 대출시장,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외울 필요 없습니다. 또 중개기관이 자기 거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 들어가긴 하는데 자기 거래는 하지 않아요. 연결시키는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요약은 안 돼 있는데 우리 증권시장은 주식 채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은 그 만기로 보면은 이게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기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그 다음에 자금 수요자, 공급자, 다이렉트로 거래되는 직접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식 채권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러면 투자자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증권사가 연결시켜 주잖아요. 근데 증권사가 자기 거래하는 게 아니고 중개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금이나 대출은 간접금융에 해당하는 거죠. 예금, 대출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걸 자기 명의로 대출해서 나중에 회수하니까 자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게 간접금융이고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대출은 간접금융에 해당하고 주식 채권은 직접금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증권제도, 증권시장의 또 기능. 일단 이제 증권제도가 왜 나왔냐, 증권이라는 게 왜 나왔냐, 이제 그 얘기인데요. 거기, 8줄 내려가시면, 8줄 그 제목 밑에, 증권제도는 상충되는 양자의 입장이 조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이제 투자자가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생각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얘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겠죠?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장기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기. 그런데 투자자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수익을 내고 싶고,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고 싶고, 필요하면 빨리 이제 현금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증권 제도가. 요 세 가지 상충되는 문제.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이해만 하면 돼요. 첫째가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요 상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권리. 첫째 보면 그 끝에 재산권, 미래이득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이런 걸 통해서 요 상충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었다. 그래서 권리를 준다는 거죠. 둘째,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을 여러분 이제 액면을 쪼개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증권의 액면을 소단위 500원 또는 5,000원 이렇게 분할 발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주만 사도 되고 뭐 100줄 사도 되고 소액 투자할 수 있다. 그게 모여지면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자금이 되는 거다. 세 번째는 요거.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얼마든지 유통시장에서 팔 수가 있다. 유통시장 제도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원하면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는 양도성을 이제 보장하게 되면 환금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끼리 유통시장에서 이제 매매해서 현금화하면 되니까 편리하다. 이해되셨죠? 이런 이제 세 가지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권 제도가 나왔다. 그 액면을 만든다든지 유통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뜻이죠. 권리를 준다든지. 자, 이제, 소가로, 평가로 2번, 증권시장의 기능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증권시장도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최초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시장. 투자자끼리 매매하는 유통시장. 이제 발행시장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발행시장은 뭘 말해요, 여러분? 기업이나 정보 등 자금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 주체가 돼서 유가증권 증권을 투자자에게 최초로 매각하는 시장. 괜히 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이다. 그럼 발행시장은 발행자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투자자 간에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시장 아닙니까? 발행자, 얘는 이제 1이고 투자자는 다수고 청약을 통해서 우리 주식 살 수 있잖아요.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이제 거래하는 게 발행시장인데요. 그럼 이 발행시장이 갖는 기능, 그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첫째부터 있는데, 첫째, 발행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의 유휴자금, 이게 이제 뭐예요? 잠자는 자금이잖아요. 여유자금. 이게 장기 안정성 있는 생산자금화가 되는 게 이제 발행시장의 기능이다. 장기에다 일단 동그라미 쓰세요.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기본적으로 장기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의 여유자금이 장기 자본으로 이제 바뀌는 거다. 이 순기능. 둘째로 가볼까요? 발행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자기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 자본이 되니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증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본금을 늘리는 이런 게 이제 발행시장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바로 갈까요? 셋째, 많은 기업의 주식이 공개돼서 거래됨으로써 투자자에게는 분산 투자를 통한 투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할 게 많다. 발행시장에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선택하면 분산 투자 되는 거 아니냐. 넷째, 공개 기업이 많아지고 대주주 소유 지분이 낮아지면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가지고 소유 따로 경영 따로. 그게 주식회사의 특성 아닙니까? 경영 전문화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둘째 줄 끝에 가볼까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소득이 집중화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재분배.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많이 투자하냐 적게 투자하냐 이 차이만 있지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발행시장의 기능이고, 요번에는 이제 유통시장. 이제 세컨다리 마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통시장이란 첫째 줄에 발행된 증권이 매매 거래되는 곳으로서 투자자가 증권을 취득해서 자금을 운영하거나 보유증권을 처분해서 회수하는 이제 장소 개념이 있다. 그래서 조직적, 구체적 시장이다. 여기는 여러분 이제 발행시장은 발행자는 개입하지 않죠. 이게 유통시장은 발행자는 빠지고 투자자끼리 매수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통시장이 발달을 해야 돼요. 발행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시장이 발달해야 매매가 원활해지니까. 그럼 이제 유통시장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거기 한 5줄 밑에 이제 첫째 나오죠, 여러분. 유통시장은 첫째, 증권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장이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매매가 하도록 하는 게 유통시장이니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바로 가서 첫째 줄, 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 시장 가격이,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 나오니까 유통시장에서. 공정 가격을 형성한다. 시장 가격이 가장 공정한 가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 뭐 주저리 이렇게 막 설명이 많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별 내용 없어요,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이제 셋째로 가보겠습니다. 셋째. 한 중간에 셋째 있죠? 첫째 줄 끝에 유통시장이 발달하면 역시 위험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 주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고르면 되잖아요. 또는 이제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다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로 갑니다. 넷째.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자산가치 평가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 가치평가. 역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니까. 여러분 주식을 부자들은 어떻게 상속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이제 상속도 하고 증여도 살아서 증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주식 가격을 어떻게 쳐주냐 했을 때 이게 시장가가 있으면 시장가로 쳐줘요. 그런데 시장가가 없으면 소득세법에서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데 비싼 게 아니고 이제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이제 가격 책정이 그 개인들한테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통시장이 발달하면 시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가치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담보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유통시장이 발달하면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상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외보다 장내에서 거래되는 이제 상장 주식들은 이게 대용증권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대용증권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현금 대신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발행시장의 기능과 유통시장의 기능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그럼 이건 이제 구분만 좀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발행시장 기능인지 유통시장 기능인지.
자, 이제 3절로 가서 증권의 발행제도. 지금까지 여러분 별표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교재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증권 이제 발행과 관련해서 우측에 이제 1번, 발행 형태. 일단 둘째 줄을 보시면, 증권 발행 방법은 발행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증권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아시는 공모, 사모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직접 발행은 회사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주식은 회사가 발행하니까. 투자자를 직접 대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거죠. 첫째 줄의 직접 발행은 누가? 발행회사가 일반 공중에게 대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직접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예정액이 전액 소화될 수 없을 때는 실권주 생긴다 하잖아요. 여러분 안 팔리는 거. 그러면은 이제 차질 위험이 있다. 실권주 위험이. 그걸 발행자가 직접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같은 발행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게 직접 발행이죠. 밑에 이제 그림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제 발행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직접 발행이고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첫째 줄에 반면에 간접 발행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접 발행은 발행 위험이나 발행 사무 계약에 의해서 제3의 인수기관이 맞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제 인수기관 역할을 하잖아요. 얘가 개입하는 거다. 전문적으로 이것만 이제 인수 업무를 하는 데가 미국의 이제 IB 투자은행이나 우리나라 이제 증권회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간접 발행은 그 밑에 딸랑 동그라미 1, 2, 3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간접 발행은 인수기관의 인수 방법에 따라서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뭐 실권주. 그게 발행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험을 누가 따왔냐 여기에 따라서 간접 발행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총액 인수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발행할 때는 채권도 사실 회사채 같은 경우는 다 총액 인수 방식으로 해요. 첫째 줄에 인수기관이 증권 발행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증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주식 발행한다 그러면 자기가 난 1,000억 살 거야, 뭐 100억 살 거야, 200억 살 거야 전부 다 인수해서 책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기관 증권사입니다. 얘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 그게 총액 인수고요. 잔액 인수는 안 팔린 잔액에 대해서만 이제 책임지는 거죠. 핵심만 뽑아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신규 발행 증권에 미매각분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안 팔린 거, 요것만 떠안는 거. 누가? 인수기관이 또는 발행기관이. 그게 잔액인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주소는 그 마지막 줄. 미매각분은 인수회사가 떠안는 게 아니고요. 인수기관이 떠안는 게 아니고, 발행 주체가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직접 발행처럼 안 팔린 걸 발행자가 다 회수해 가겠다. 이게 이제 모집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증권회사는 창구만 제공하는 형태죠. 이 세 가지는 간접 발행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우측에 가서 이제 사모하고 공모. 공모는 이제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고, 사모는 끼리끼리 이렇게 비공개 이런 뜻인데, 사모가 영어로 프라이빗이죠, 여러분. 공모는 퍼블릭이라고 부르고, 자, 사모는 직접 모집, 연고 모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발행 주체가 거기에 특정이다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파는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특정 기관 투자자 또는 소수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 이게 이제 사모죠. 근데 사모는 소액으로 이제 발행은 좀 편해요, 여러분. 그 세 줄 밑에 보면 앞에 사모는 발행 절차가 간편하다, 발행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이제 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모보다 통상 공모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공모는 일반 투자자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판매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공모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집 매출, 모집 매출에 해당하는 것을 공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모집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럼 사모가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 밑에 그럼 모집과 매출 차이점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3종 자격증, 이거는 이제 공부를 다 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집이라는 것을 일단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줄 끝에 50인 있죠. 50인 이상 투자자. 여기서 50인 투자자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가 50인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새로가 키워드죠.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거. 그러니까 발행할 때는 우리가 청약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 발행된 증권을 팔겠다. 쉽게 얘기해서 청약을 권하겠다. 이걸 모집행위로 보는 거죠. 신규 증권. 그럼 페이지 넘겨서 그럼 매출은 뭐예요? 매출은 넷째 줄에 있죠? 매출은 역시 50인 이상 똑같습니다.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여기 일반 투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이제 권유하는 거다. 매수나 매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주주들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파는 것을 매출행위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신규 증권을 발행하는 거, 그걸 모집행위로 보겠다. 근데 그 대상이 50인 이상일 때가 공모다. 이런 뜻이죠.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달라 한 10줄 내려오시면 그 모집과 매출의 차이는 찾았습니까? 모집과 매출의 차이는 이거 다 공모 행위를 말하는 건데 공모 대상 증권이 신규로 발행된 거냐 아니면 이미 발행된 거냐 이 차이가 있다. 신규 모집, 구주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달라 증권 발행에 있어서 발행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를 직접 모으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발행기관,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발행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발행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5줄 밑에 끝에 보면 발행기관은 주관회사, 좁은 의미의 인수단, 청약기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면 주관회사는 그 밑에 나오죠? 예, 그럼 주관회사가 총괄 업무하는 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분 증권사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총괄 업무라는 대표 증권사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 주관회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둘째 줄, 좁은 의미의 이제 인수 기관들이 있죠. 발행 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요 인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나는 100억 살 거야, 또는 200억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인수한단 말이죠. 이게 증권회사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떼는 거고. 핵심 기능이 인수 기능이고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증권사들은 그 밑에 딸락 청약기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창구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청약하면 그걸 그냥 이제 중개해 주는 창구 역할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어찌됐든 이 발행기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통상 간접 발행하면서 총액인수 방식으로 하죠. 총액인수. 예, 다음에 기업 공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공개. 기업을 공개한다. 여러분 기업 공개에 의해서 그 넷째 줄을 봅니다. 기업 공개는 소수 대주주에 의해서 독점됐던 기업 소유권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키는 것으로서 기업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고 평가받는 공적 기업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알리겠다 대중한테 그걸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왜 기업 공개를 할까요, 여러분? 상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장. 그래서 맨 밑에 줄 중간에 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 따라서 이런 말 있죠. 기업 공개는 발행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상장을 전제하지 않고 기업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정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상장하려고 회사를 투명하게 알리는 거죠. 상장 안 할 거면 뭐하러 우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신상을 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면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장 이제 요건에 보면 기업 공개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상장 심사 안에. 그게 가로 2번입니다. 기업 공개 요건. 그 셋째 줄에 보니까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상장 규정상의 요건하고 인수 업무 규정에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제 상장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럼 우측에 여러분 그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예, 표가 이제 그 뒷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 뭐 코넥스 시장 거래소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상장은 여러분 이제 공모를 통해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이제 예비 심사를 받고 본 심사하기 전에 이제 공모를 해야 돼요. 투자자한테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공개 요건의 핵심이 주식을 분산하는 겁니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것들을 분산을 해야 돼요. 일정 비율 이상. 그것만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볼게요. 유가증권 시장에 거기 분산 요건 거기에 가봅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수 칸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25% 동그라미 있어요. 25%. 일반 주주한테 전체 물량의 25% 이상이 가야 분산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기업 공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수 가보세요. 500명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과거에는 700명이었는데 이게 500명으로 달라졌습니다. 25% 주주수가 일반 주주입니다. 예, 500명 이상이면 분산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면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 나오죠. 여기도 비슷해요, 여러분. 자, 거기 주식 분산 봐볼게요. 거기 택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청구일 기준 소액 주주, 여기는 일반 주주가 아니고 소액 주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500명 돼 있죠. 25% 돼 있죠. 그러니까 25%, 500명 이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분산 요건이. 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이 돼야지 상장 심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우측에 가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별표 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회사가 여러분 자본금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증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무상증자부터 볼게요. 첫째 줄에 그 제목 밑에 무상증자는 주주들의 실질적인 주금 납부 없이, 그러니까 주금이 뭐예요, 여러분? 주식 출자금. 그러니까 돈 받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주금, 주식 출자금을 줄여놓은 말이죠. 납부 없이 회사의 자본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항목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그러면 이 무상증자는 재원으로 뭘 활용하냐? 자본잉여금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이죠. 그 밸런스 시트 있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그럼 이쪽에 이제 자산이 있고, 여기 이제 부채하고 자본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부채가 만약에 50이고, 자본금하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금,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도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요게 30이고 요게 50이다, 요게 2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100, 이쪽도 100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상증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잉여금을 이걸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금을 50으로 늘리고 잉여금을 이제 제로로 만들고 이걸 자본 전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니까. 기존 주주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잉여금 중에 뭘 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봅니다.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요.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권리락이라는 게 생기죠. 기업 자산의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는 변하면 안 돼요.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 시가총액이 바뀌는 것은 시장에서 주가가 변할 때 시총이 달라지는 거지. 증자를 했다 그래서 시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수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 조정하는 게 권리락 가격이잖아요. 권리락 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할 때. 즉, 다시 말하면, 무상증자, 이제 전후 주주의 부, 시가총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동일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증 전이나 무증 후 시가총액이 같아지도록 주가를 조정하는 게 권리락 가격이에요. 그러면 무증 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P0였다. 그리고 주식수가 Q0였다. 근데 이제
예, 증자를 실시했다. 그러면 이제 Q0의 주식수가 1 플러스 R. 요게 이제 증자 비율이 되겠죠. 요만큼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요걸 같아지게끔 주가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총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요게 같아지도록 P1. 이게 권리락 주가란 말이에요. 요거 조정할 때. 그럼 P1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Q0는 기존 주식수. 없어지니까 기존 주가를 갖다가 1 플러스 R. 요걸로 나눠버리면 이게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후에 권리락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분자값이 이제 P0 밑에가 1 플러스 R.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요거보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걸 부르는 말이 뭐 권리부주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5억인 A기업이 25%의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2만 원이다. 그러니까 P0가 2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P0 2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평균 주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내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2만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무상증자 전후의 시장 가치는 다음과 같아진다. 여기서 이제 날 수 있는 게 뭐다? 권리락 주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권리락 주가, 예, 기존 주가 2만 원을 갖다가 25% 증자했으니까 1.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6,000원. 요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여주는 것은 시장 가치는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10만 주라고 가정했을 때 10만 주에 2만 원 시총이나 예, 25% 증자했으니까 12만 5천 주. 그거에 16,000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가치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줄에 가봐요. 주식배당이란 말이 나오죠. 주식배당. 이것도 무상증자의 일종으로 보는데 주식배당은 언제 하는 거다? 주식회사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익을 냈을 때 현금으로 배당해야 되는데 현금을 좀 아껴야 되겠다 할 때 현금 배당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게 주식배당 아닙니까? 이것도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상장회사들은요, 이익 전체 총액의 100%까지 다 이렇게 예,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어요. 현금 배당 안 해도 돼요. 상장회사들은.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그 셋째 줄 그 중간에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리고 무상증자의 재원은 앞에서 나왔었죠. 자본잉여금을 활용한다. 이 차이가 있다. 자, 이번에는 유상증자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첫째 줄에 현금으로 주금의 납입을 받고,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거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다. 증자는 다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밑에 표 체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정하냐 이거 여러분. 유상증자 할 때 누구한테 이 주식을 배정하는 거냐. 그게 네 가지가 있죠. 사모하고 공모. 사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주할당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 주주한테 배정한다는 거예요. 기존 주주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연거자 배정도 있고요. 그러면 구주할당은 뭐다? 발행 주식의 20%는 우리사주 조합한테 배정하고. 여러분 상장회사들은요. 20%를 우리사주 조합에 먼저 배정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80%를 기존 주주한테 배정하는 거다.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그 비례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고자 할당,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이제 기존 주주가 안 사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제3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예, 연고자 할당은요, 주총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결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결의,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거나, 정관에 예, 제3자 배정을 할 거야.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명시되어 있을 때, 예, 종업원 임원 또는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특정인한테 배정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존 주주가 배제되는 거예요.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총을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공모에 해당하는 것 중에 주주 우선 공모. 이거는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했는데 주주가 포기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실권주 그것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배정하겠다, 판매하겠다. 주주 우선 공모.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는 뭐냐면 첫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아예 기존 주주를 이것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모집 매출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 또는 정관에 있어야 돼요. 규정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름이 뭐냐, 요것만 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여기서 기존 주주가 배제되는 게 있잖아요. 3호 중에서는 제3자 배조, 공모 중에서는 일반 공모. 이거는 기존 주주가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주총 특별 결의를 해야 된다. 자, 이제 가로 2번.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예요? 돈 받고 판매하는 거니까 그 주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행 가격을. 통상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발행해요? 기존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시장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측으로 바로 가시면 그 이제 네모 안에 신주 발행 가격은 통상 기존 주가, 시장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 박스 세 줄, 네 줄 위에 보면 그 30%란 말이 있죠? 그래서 통상 이제 할인율을 30% 적용한다 그러는데 배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꼭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배정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통상 이제 할인 발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도 두 줄 밑에 이제 주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두 줄 밑에 유상증자 전 시장 가치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죠. 그 다음에 증자 후 시장 가치는 동일해져야 된다. 증자를 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락 주가 구하는 이게 무조건 별표.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유상증자 후에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거. 근데 그 식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유증 전, 유상증자 전, 그리고 유증 후 시장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 주가가 P0고 주식수가 Q0. 그럼 요게 시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증자한 걸 여기에 이제 더하면 증자할 때 그 신주 발행 가격은 PN이라고 볼게요. 뉴. 그리고 요거 금액이 어떻게 돼요? Q0에 R. 증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주식수의 이제 R%만큼 주식을 판매한 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하고 증자한 물량만큼의 돈, 시장 가치, 요거하고 유증후. 그러면 이제 수량은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다 합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주식수가 요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요거 P1, 요게 같아지는 P1. 요게 권리락 주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Q0, 요건 지워지니까 그럼 P1은 분자가 어떻게 돼요? P0, 기존 주가, 그리고 신주 발행 가격의 증자 비율, 그리고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무상증자에서는 요게 없었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는 요만큼이 있으니까 요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식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식이다. 요거 계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두 개를 곱한 거를 교재에서 그 박스에 보면 주당 납입금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주당 납입금. 그럼 두 개 이제 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계산하는 거를 그 교재 뒤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새 교재, 올해 나온 새 교재에 112페이지. 기존 교재하고 좀 페이지가 달라져요. 112페이지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주식회사 공공테크 발행 주식수는 5만 주다. 현재 시장에서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2만 5천 주의 신주 발행을 계획하고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50% 증자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발행 가격을 할인했잖아요, 여러분. 4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론 권리락 가격은 어떻게 되냐? 권리락 주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다 대입해서 요 기존 주가 여러분 기존 주가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더하기 신주는 20% 할인한 거네요. 할인율 20% 적용해서 4만 원. 곱하기 증자 비율이 50% 증자하는 거잖아요. 5만 주에 2만 5천 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0.5 나누기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죠. 네, 그 답이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첫째 시간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것은, 증자 부분이란 말이에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 중에서도 계산 문제.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